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코로나 전국도 끝나고요. 휴가철도 다가오고 여기저기서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바가지 요금 논란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인데 참 난감합니다. 집에 있자니 가족들 바가지 긁는 게 무섭고 밖에 나가자니 바가지 요금이 무섭고 즐거워야 할 축제에 욕바가지 퍼붓고 올까 무섭고 우리 모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요. 모두들 바가지를 삼갔으면 합니다. 6월 15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저기 지역 축제 소식은 들려오는데 덩달아 같이 짜증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최전만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마다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축제들이 열리는 곳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과 함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편 사항들이 많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새 축제 바가지 난리라길래 나도 올려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려왔는데요. 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조카들이 사달라고 해서 17,000원짜리 닭강정을 구입했는데 잘못 나온 줄 알았다. 이게 17,000원짜리냐고 물어봤더니 당당하게 그 사장님이 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닭강정이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 그 밑에 보면 뭐예요? 약간 그 어떤 과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뭐 튀김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그게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17,000원짜리 닭강정에 지금 보시면 뭐 한 5, 6, 7, 8개 정도 조각 그 정도가 올라와 있는 게 17,0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전북 남원시에서 열린 전통문화축제 춘향제 야시장에 가족 조카들과 함께 갔는데 조카들이 지나가면서 닭강정이 먹고 싶다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구매한 사진을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저기에. 근데 이분 말은 이거죠. 닭강정 아래 감자인지 과자인지 모르는 음식이 잔뜩 깔려 있었고 그 이외에 뭐 한 입 먹다만 먹기에도 좀 불편한 조금밖에 안 되는 닭강정이 올라가 있었고 저것도 닭강정이 아니라 이분 표현을 하면 다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 닭강정 일단 개수는 차치하고 조금 더 닭강정 개수 따져볼게요. 그런데 밑에 깔린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게 크기는 작은데 약간 그 뻥튀기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씹으면 이게 바스락 소리 나면서 탁좀 가루도 좀 떨어지고 그런 걸 밑 쫙 깔고 거기에 닭강정 딱 몇 개 지금 몇 개 되지도 않아. 저는 혹시 처음에 허준 변호사님 그 사장님이 그 손님 좀 이렇게 재밌게 농담으로 이거 17,000원이에요. 아이 네 맞아요. 1,700원짜리 혹시 17,000원이라고 장난친 줄 알았어요 진짜. 저도 저게 17,000원이라고 하면은 저걸 봤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에 따르면 뒤에서 튀겨서 내주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이거 막상 개수는 아니다 하면서 개수 몇 개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저걸 진짜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하나 하는 둘 건지. 서희 너희 5개 여섯 개 몇 개예요 지금 이게 하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닭고기도 아니고 다짐육이었다는 거잖아요. 보통 다짐육 가격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네. 정말 문제 있어 보이는데 비단 저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축제 시즌인데요. 곳곳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난립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수원 화성행궁에서도요. 네. 2023 환경사랑 축제가 열렸는데 네. 여기서 바가지 요금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와 가격 좀 봐라. 지금 4만 원짜리 바베큐에 어머. 표시가 돼 있어요. 지역 축제 바가지라는 뉴스 기사 봤는데 내가 실제로 당할 줄이야 하고 사진을 올렸는데요. 실제 음식 사진 공개된 사진을 보시면요. 4만 원짜리 통돼지 바베큐인데 바로 저겁니다. 저게 고기가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4만 원이에요?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 밑에 있잖아요. 네. 고기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양배추가 수북하게 깔려 있어서 위에만 얇게 고기가 깔려 있는. 진짜네요. 어머머머. 그렇습니다. 뒤집어 보면은 밑에는 다 야채인 거예요. 진짜 뒤집어지겠네 진짜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된장, 고추, 양파, 김치 아주 소량 정도만 옆으로 곁들여서 저렇게 제공이 됐다는 건데요. 더 문제가 글쓴이가 주문한 소주인데요. 네. 일반 생수병에 담겨서 제공이 됐다는 겁니다. 글쓴이 얘기로는 뭐 학생들한테 몰래 술 주는 것처럼 무슨 왜 생수병에 담아서 준 건지. 지금 이렇게 자기는 담겨 있다는 거예요 소주가? 저기 생수 같잖아요. 그런데 네. 소주를 저렇게 소분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왜요?
글쎄요, 그거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큰 대용량 소주를 사서 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눠서, 왜냐하면 소주 가격은 공시가 되잖아요. 근데 나눠서 팔면은 대용량 소주를 사서 좀 저렴한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류 소분 판매 자체가 좀 범위가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지만, 만약에 가정용 소주를 사서 저렇게 소분해서 팔았다고 하면 주세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또 저게 위험한 게요. 남은 소주를 재사용할 위험이 그러네요, 있어요. 진짜.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뚜껑 열리겠네. 지금 말 들어보니까 아이고 진짜네. 그렇죠. 진짜 소비자들이 뚜껑 열릴 지금 상황인데, 저것도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상황에 네. 따라서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수원 화성 행궁이란 그 축제인데 환경사랑 축제, 환경사랑 축제요. 참 진짜.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청자분들 이 메뉴판을 가격표를 보셨다면 아마 그냥 물 한 잔만 드시고 축제 구경하셨을 거예요. 아까 보셨죠? 대충 읽어드릴게요. 뭐 다 안 읽고. 곱창볶음 3만 원, 오징어 순대 3만 원, 메추리구이 3만 원, 도토리묵 2만 원, 해물파전 2만 원. 와, 참 진짜. 꼬막 비빔밥 13,000원. 진짜 이런 거 보면 누가 차라리 집에 도시락 싸갖고 갈 판이에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지역 축제라는 게 뭐 화성 행궁의 환경사랑 축제네, 또 남원의 먼 축제네, 또 어디의 먼 축제네. 이런 지역 축제가 비단 올해 처음 생기거나 한 해만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예, 최근 이렇게 지역 축제뿐만 아니라 전통 시장의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최 측에서도 문제 의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하. 이 춘향제 야시장 바가지 요금 논란에 대해서 전북 남원시 감사실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위원회와 축제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야시장에 참여한 업소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음식 가격은 또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한 것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번 감사가 처벌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할지 개선책 마련에 중점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춘향제보다도 수원시 이 지역 축제에 대해서 논란이 더 저는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정작 수원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기분이 축제 갔다가 기분 막 만끽하려다가 이런 일 당하면 시참말로 기분 잡쳐서 그냥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허주현 변호사님, 그럼 전국에 지금 이 시각 모든 전국 지역 축제 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다 몸살 앓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착한 지역 축제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북 무주군에서 무주 산골 영화제가 열렸는데요. 네. 이 축제에서는 일단 다 10,000원 이하예요. 저 왼쪽에 삼겹살 숙주 보세요. 저렇게 수북하게 담겨 있는데 10,000원이라는 거예요. 어머, 진짜 아까 거랑 비교되네요, 진짜. 너무 어머. 비교되죠. 네. 저거는 사실 축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소매점에서 사 먹을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소시지 핫도그 3,000원이잖아요. 어머. 그런데 저 길이가 20cm짜리 수제 소시지가 두툼하게 끼어 있고요. 어머. 그리고 야채와 빵이 아주 소스까지 다 발려가지고 네. 실하게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허. 또 메뉴판 한번 보시면요. 네. 가격 더 놀랍습니다. 깻잎 김밥이요. 3,000원짜리가 있어요. 3,000원짜리를 지금 팔고 있고요. 라면 2,500원, 꽈배기 한 개 1,000원, 어묵 3개 2,000원. 다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진짜 이거 대박 사건 믿기지 않는데요, 이건 또. 어머.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저희 동네 깻잎김밥만 하더라도 4,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산골 축제 가서 네. 이 가격이면 오히려 더 여러 개 많이 사 먹고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얼마 전에 모 축제에서 어묵 하나에 10,000원 했는데 어머. 정말 비교되는 그런 축제인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앞서 남원과 수원의 그 행사 지역 축제 가격표 보다가 지금 여기 어디라고 여기가 무주 전북 무주를 보니까 오히려 여기 이거 레알이야? 오히려 안 믿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무주 축제는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했던 건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하고 이제 협의할 때 10,000원 이하로 그렇게 하죠. 유도를 좀 강하게 그렇게 하죠. 10,000원, 무조건 10,000원 밑으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있어야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다익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음식을 취급하는 사람. 카드 가맹점, 무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그렇게 조건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술, 주류는 통일 3,000원, 맥주 뭐 그런 거
막걸리 무조건. 그리고 이제 생수라든지 뭐 이렇게 공산품 있잖아요. 뭐 다 통일 같은 가격으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했죠. 진짜 이건 진짜 노벨상감 그래요. 아이디어가 아니 왜 그런데 이수영 교수 다른 지자체는 이런 아이디어를 못 내는 거예요? 지금 딱 철저하게 지자체가 나서서 딱 관리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가장 큰 노하우는 공개 입찰로 보입니다. 아하. 결국 목표 가격 10,000원. 이게 사실은 서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만 해도 10,000원이 넘으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이제 업체들을 결국은 입찰을 붙여가지고 공모를 진행을 했고 그래서 7업체가 최종적으로 선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7업체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주류 가격까지 다 상당 부분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를 한 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실비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용기값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많이 드는데 네. 그런 것들은 지금 무주군에서 50%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그런 실비 비용을 좀 절감을 해가지고 음식이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한 게 노하우로 보이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신뢰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2배가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비싸게 받는다고 이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소비자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게 결국에는 매출을 늘리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앞서 일부 지역 축제에서 정말 턱없이 비싼 가격을 받았던 그 사장님들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한철 장사인데 좀 받으면 안 되냐? 그런데요. 뭐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근시안적으로 하면요. 오히려 나중에 거기 지역에 가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만 보는 거예요.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자정 노력 좀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고 또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부탁드릴게요. 요즘요, 참 유독 국회에서 주목받는 의원들이 자주 생겨나는데 어제도 주목받은 2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다는데 첫 번째 주인공 먼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위원회 운영 즉시 중단하라. 현재 방통위의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 해지하라.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음악 장엄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뭔가 성명서를 낭독하는 자리에 갔다가 지금 허준 변호사님 앞서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뭐 입에서 뭐 기침이 나온 건지 아니면 약간 구토 증세인지 몰라 입을 약간 이렇게 하더니 확
확 쓰러졌어요. 네, 갑자기 기침을 쿨럭쿨럭 2번 정도 하더니 갑자기 돌연 쓰러졌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장경태 의원은 며칠간 잠을 못 자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빈혈 증세가 와서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어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명 개정 절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 가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인 이 장경태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그런 자리였어요. 네. 그런데 이 방통위 앞에서 이 조승래 의원이 항의 성명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보신 것처럼 옆에서 이 장 의원이 기침을 쿨럭쿨럭 하더니 쓰러져 버린 겁니다. 네. 갑자기 난리가 났죠. 뭐 119 불러라 하고 넥타이 풀어주고 물 갖다 주고 사람들이 부축을 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졌는데 잠시 후에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장 의원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숨을 좀 고르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다음에 차에 가서 휴식을 취했는데 이후에는 지금 회복을 좀 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 때마침 최명희 원장님 나와 계신데 의료인의 소견을 봤을 때는 저 상황이 지금 어떤 증세였다고 좀 추정이 돼서 장경태 의원의 증세가 일단은 사실은 쓰러진다는 거는 굉장히 애매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 장면만으로 이제 원인을 알기는 어렵고요.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원인을 알기 위한 이제 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의식이 있었냐 없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경련과 같은 질환을 의심하게 되고요. 네. 의식이 있었다 그러면 일단 경련과 같은 질환을 조금은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뵀을 때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는 환자가 갖고 있는 이제 지병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만약에 고혈압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혈압에 의한 경우를 갖다 걱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평소에 당뇨병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저혈당 같은 경우도 의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평소에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뭔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닌가도 이제 보게 되고요. 본인은 이제 빈혈 증세라고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의외로 빈혈은 저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증상을 일으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빈혈은 상당히 낮아질 때까지 수혈을 요할 정도까지 서서히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을 잘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주무셨다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만약에 잠을 못 주무신 이유가 만약에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그렇다 그러면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러면서 갑자기 구역질이 나면서 이제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막상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은 틀림없이 완쾌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어요. 사실은 뭐 이제 옆에 보좌진들도 같은 당 조승래 의원도 막 지금 막 성명서 낭독하다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부축하고 물도 갖다 주고 했는데 어제 상황 사진 보니까 안지용 기자님 그래도 일단 뭐 반창고도 붙이고 동료 의원들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뭐 토닥토닥 해주고 그런 느낌도 아까 봤어요 또. 네, 시간 순서를 보면 어제 오전에 이렇게 쓰러진 거였고요. 오후에 국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었고 그래서 주변 의원들도 격려하는 모습을 저 보였는데 턱에 밴드 붙였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턱에 경미한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ben트를 붙인 채 국회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료 의원들이 보세요. 이제 뭐 어깨도 이제 이렇게 또 토닥토닥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쉬엄쉬엄해. 아이고 고생했어 장 의원 뭐 그랬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웃음으로 환한 웃음으로 동료 의원들의 걱정에 답을 하는 장경태 의원이었는데 근데 저 모습을 보고 일각에서는 이수정 교수님 무슨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무슨 네. 내용입니까? 뭐 아까 이제 쓰러진 다음에 양반다리 하고 이렇게 잠깐 네. 앉아 있잖아요. 그랬죠. 그 사진을 가지고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속에서 이제 계속 이제 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의문이 뭐냐면 무릎이 지금 불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릎에다 보호대를 미리 착용을 하고 쓰러지게 되면 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연기한 거 아니냐, 연출했다 이런 이제 의혹인데요. 좀 이건 너무 좀 악의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뭐 바지가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주름이 잡힌 저 부분을 지금 확대 재생산해서 지금 뭐 회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요각도에서는 불룩 튀어나온 게 크게 심하진 않는데 이 장경태 의원의 오른쪽에서 찍은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려다본 요각도를 보면은 무릎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평소 이제 바지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정상 안지용 기자님 혹시 바지 잘 입으시죠? 네. 요 부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실제 그냥 솔직한 느낌. 네. 사실 저 무릎 부분이 접히는 부분이어서요. 정확히 윤곽이 드러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무릎 부분은 좀 매끈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네. 지금 봤을 때 무언가 무릎에 덧댄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제기되는 거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또 이상하지만은 않는데 지금 이수영 교수님 말씀처럼 이건 너무 악의적이다. 어떻게 쓰러진 사람한테 그런 의혹을 제기하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허주연 변호사님 인터넷상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거에서 당사자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불쾌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발끈했습니다. 펄쩍대면서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무릎 보호대를 하면 이 부피가 있기 때문에 양반 다리를 저렇게 편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정장 바지는 늘어나지 않는 좀 몸에 맞는 소재들로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지 안에 보호제를 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의혹이고 이런 의혹 제기한 네티즌한테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것도 참 요거 하나 우리가 너무 뭘 하면 법적 조치 이것도 글쎄요 뭐 심정이야 이해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만큼 장경태 의원은 지금 나는 지금 빈혈로 쓰러졌는데 네티즌들은 나한테 무릎 보호대 의혹을 제기하냐 참 너무하네 각오 단단히 해라 내가 법적 조치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또 이걸 또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등극한 장경태 의원. 어제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획된 기절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가 불가능하다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왔습니다. 양반다리가 되는지 앞으로 나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양복을 입고 무릎 보호대를 차도 양반다리 잘만 됩니다. 가짜뉴스 공장장 장경태 의원은 억울해하지 말고 무릎 보호대 의혹에 정치 생명을 거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막 실소가 나오실 것 같긴 한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저렇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뭐 차고 왔든 안 차고 왔든 그게 그러면 저 장경태 의원이 일부러 기절을 짜고 한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저렇게 또 장해찬 최고위원이 저렇게 본인이 또 실현을 해가면서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보기에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아니 누구든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 또 이렇게 정말 일을 하다가 보면 잠을 못 자고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도 정치적 이슈로 저걸 삼아가지고 저걸 공격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책적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슈에 대해서 뭔가 반대 의견이 있는 건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각자 의원들 간에 어려움이 있고 또는 저는 어떤 좀 쓰러진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도 표시하고 그러면서도 함께 이슈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좋지 저런 거 가지고 또 저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이러는 부분은 국민들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장시성을 가진 분들 뭐 그걸 떠나서 우리 정치권에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야 간에 동료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 건건마다 이 대결적이에요. 좀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은 들어요. 그런가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주목받은 2명의 의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입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시나요?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저희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장애인 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장면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눈을 다시 한번 씻고 보실 거. 이걸 레알 지금 요즘에 국회 본회의장 분위기 맞아? 물론 김예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고 한동훈 법무장관 이른바 이 국무위원, 그러니까 정부 여당 간의 관계라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수영 교수님, 시청자분들 더 나아가서 국민분들, 야 이게 좀 뭔가 정치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아니야, 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저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예지 의원이라는 분께도 지금 굉장히 감동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분이 이제 데리고 그분을 안내하는 저 안내견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인간보다 훨씬 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국회 방송을 전 보지 않습니다. 너무 막말과 정말 설전이 오가는 게 사실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유발을 해서 네. 굳이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보기만 하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립 상황 중에 네. 지금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 장관분과 지금 의원께서 하신 부분은 네. 굉장히 고무적이다. 제발 정책을 가지고 이제 서로 공방을 하는 이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안내견 조이가요 옆에 딱 진짜 듬직해요. 진짜 저도 저 영상 보면서 물론 김예지 의원의 지뢰도 주목했습니다만 곁에서 그 김예지 의원의 지뢰가 끝날 때까지 듬직하게 정말 부동자세로 지키고 있는 조이, 안내견 조이도 정말 듬직해 보였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일단은 질의 내용이 궁금해요. 김예지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 상대로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제는 이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김예지 의원 시각 장애인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이 장애인 복지나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 대한 법안 발의 이런 것들 굉장히 노력하는 그래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에 비해서 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어떤 관련 법령, 처벌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김예지 의원이 지난 4월에 장애인 학대범죄 특례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김예지 의원이 새롭게 만든 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요, 상습범이라든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학대 보호해야 되는 어떤 신고 의무자가 이런 학대를 했을 때 더 가중 처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10명 중에 7명은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한 걸로 보이고요. 또 실효성 있는 어떤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항상 예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예지 의원이 이번 대정부 질문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게 앞서 영상 눈썰미 좋으신 분은 보셨겠지만요. 점자로 된 질의서를 계속 이렇게 손으로 이 촉각으로 만져가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던 김예지 의원입니다. 내용 면에서도요. 상당히 이른바 콘텐츠가 담겨 있었는지 질의가 끝나고 이런 풍경이 빚어졌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감격스러워지기도 해요.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본회의장에 이제 많은 빈자리 듬성듬성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자리를 지켜준 의원들도 참 감사하고 대단하고요. 그리고 더 여러분도 같은 감정이시겠지만 우리가 진짜 저런 장면은 얼마나 목말라 했습니까? 최재만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 여야 의원들을 다 떠나서 우리 사회에 정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는 김혜지 의원의 저 호소가 많은 사람들한테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코이라는 물고기에 대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코이의 네. 법칙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네. 이 물고기는요, 비단 잉어 종류예요.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물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커집니다. 아하. 1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면 어항에서는 5에서 8cm 정도밖에 자라질 않고요. 근데 이게 수족관에서 15cm까지 자라고요. 그리고 연못에 가면 25cm, 강에서는 120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소외계층들, 장애인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좀 더 큰 어항이 돼달라는 거예요. 큰 강이 돼달라. 정부든 국회든.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 소수계층, 장애인들이 충분히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김혜지 의원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항들 다 부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감동 안 받을 수가 그러니까요. 없죠. 저도 그냥 일어서서 박수치고 싶을 정도인데 저런 모습이 국회에서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모두의 박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당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기립박수까지 하는 그 뭉클한 감동까지 또 보여줬는데 사실 최명기 원장님 이런 울림이 물론 어제 좋았지만 일회성에 그치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 여야가 뭔가 정치적으로 또 싸움을 할 땐 싸우지만 정책적으로 또 공감하는 부분은 여야를 할 것 없이 박수도 쳐주고 그런 모습 아마 국민들이 기대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치 심리학이나 집단 심리학에서 메신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메신저지요. 그런데 김혜지 의원이 우리한테 큰 감동을 준 거는 메신저와 메시지가 거의 괴리감이 없이 일치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 우리 일반 분들도 얘기를 하고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나의 메신저로서의 모습이 그 메시지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만 우리가 그런 말만 하게 되면 우린 싸울 리가 없어요. 많은 부분은 메신저와 메시지가 전혀 일치 않는 말들을 하면서 싸우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뉴스파이터도요, 김예지 의원의 의정 활동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너무 감동받아서 막 첫 번째 얘기 다시 하고 싶었어요. 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최근에 남원 씨가 여러분 이제 춘향전에 그 춘향이 아시죠? 그런데 춘향에 대해서 이미지를 제시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허지원 변호사님? 새로운 춘향 영정이 공개가 됐는데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3회 춘향제에 앞서서 남원시가 이 남원문화원에 위탁 제작한 이 새로운 춘향 영정 지금 바로 나오는 저 모습인데요. 지금 광안론 춘향사당에 이제 새롭게 봉안이 된 건데 가로 94cm, 세로 173cm로 제작이 됐고요. 이 동양화가인 김현철 화백이 제작을 했는데요. 이분은 만해 한용운 추상도 그린 분입니다.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제작했는데 완성 비용이요 무려 1억 7천만 원 가까이 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 시절 사랑한 춘향이가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일단 지금 남원시에서 설명하기로는 이 새 춘향 영정에 대해서 판소리 이 춘향가 완판본의 첫 대목에 등장하는
5월 단오를 맞아서 몸 단장을 예쁘게 하고 그네를 타기 위해서 나오는 17세 전후 나이의 18세기 여인상을 모티브로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준비 과정에 남원 소재 여자고등학교에서 추천받은 7명 여학생 모습을 참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거 잠깐만 놔둬보세요. 17세 전후 나이에 18세기 여인상이다. 남원시와 남원문화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원에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추천받은 7명의 여학생 모습을 참고로 그걸 토대로 그려낸 새로 제작한 춘향이의 영정이다. 그러면 새로 제작했다는 얘기는 안진영 기자님, 기존에 있었던 춘향 영정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원래 김은호 작가가 그린 영정을 썼었거든요. 이 영정 같은 경우는 1939년에 그렸다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1년에 다시 제작을 해서 그대로 써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김 작가의 친일 행적 때문에 결국 2020년 9월에 철거가 됐던 겁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저 영정이 바로 김은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자, 그 후에 그러면은 1931년에 강주수 화백이 그린 최초의 춘향 영전이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저 영정인데요. 네. 저걸 다시 봉안하는 방안과 새롭게 영정을 그리는 방안을 놓다가 결국은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볼 때 굳이 1억 7천을 드리는 것보다 기존에 썼던 강주수 작가의 걸 쓰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요? 일단 강화백이 직접 그렸다는 증거가 약하다는 거였고요. 또 맨 왼쪽에 저 춘향의 복식 역시 소설의 배경인 조선시대와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새롭게 제작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여러 논란이 불거진 거죠. 제가 최진봉 교수님, 네. 제가 무지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춘향이 실존 인물도 아닌데 지금 영정을 몇 번을 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정을 몇 번을 바꾸면서 돈을 여러 가지 세금을 쓴 거잖아요. 결국은 네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냥 뭐 첫째는 이런 생각들을 17세라잖아요. 지금 네. 새로 그린 그림의 그 모습이 영정의 모습 17세 소녀인가 하는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석회의라고 그래서 이 또 영정을 제작하는 그 회의가 있어요. 연석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세의 젊은 아리따운 춘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10대라고 보기 어려운 나이의 여성이다. 지금 서 사진을 보면. 그래서 이 남원시민사회 연석회의에서는 이걸 좀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때 이걸 그래서 시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개의 영정을 갖다 놓고 옛날 영정과 이번에 새로 제작한 영정 중에 어느 영정이 춘향에 가깝냐 네. 조사를 했더니 기존 춘향의 영정 거기에 1313표가 나왔고요. 그다음 새로 그린 영정이 113표밖에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 연석회의에서는 이 시민들의 생각 그리고 관광객들의 생각 잘 반영해서 결정해라. 근데 문제는 이미 1억 얼마를 썼잖아요. 또 저거 제작하는데 네. 남원시의 행정이 참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남원시 분들은 저한테 그러겠죠. 에이 무지한 앵커야. 이 춘향의 얼과 정신을 이어가려면 영정도 새로 그리고 하는 거지. 그걸 갖고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실존 인물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고 나니까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반응도 신통치 않고 글쎄요. 뭔가 사전에 조금 더 치밀하게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요즘요 휴가철 많아서 뭐 캠핑 가고 또 캠핑에 하면 또 뭐예요? 또 캠핑 묘면 텐트 막 그런 거잖아요. 안진영 기자님. 맞습니다. 그 텐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 어떤 문제냐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경북 청도에 위치한 한 무료 캠핑장인데요. 네. 공간도 넓고 위치도 좋아 캠핑족들에게 이미 소문난 명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설치된 몇몇 중에서 또 특히 눈에 띄는 텐트들이 있습니다. 한쪽이 심하게 찢어져 너덜너덜해지는 모습이며 어머! 지금 보시면 얼마나 처참한지 보실 수 있죠. 어머머! 그리고 저렇게 박스 테이프로 찢긴 곳을 급하게 붙인 모습을 한 텐트도 있습니다. 아 이게 예술이 아니라 이게 찢어져서 붙인 거예요 지금? 네, 급하게 기운 모습인데요. 어머. 지난 2일 새벽 이와 같이 이유도 모르게 훼손된 텐트들이 이곳에서만 무려 22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은 캠핑장에 닌자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최진봉 교수님 야영하는 야영객들한테 뭐 갑자기 야생곰이 막 나 뭐 공격 혹시 그 곰이 발톱으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부분만 날카롭게 칼로 찢은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찢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곰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처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한쪽으로만 나 있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나 있거나 이래요. 어머. 그러니까 한 번에 찢긴 거지. 이게 뭐 곰 같으면 발톱이나 이런 게 여러 개가 찍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저건 뭐 야생 동물이 나타나서 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이 올라온 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라고요?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닌자라는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뒤에 등에 칼 2개 꽂고 다니는. 아우, 네. 보셨죠? 네. 그 캐릭터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캠핑장에 지금 저 그 텐트들을 하나는 큰 구멍이 옆면 전체가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짜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저기 나온 글씨처럼 다시 고칠 수 없도록 섬세하게 찢은 모습도 보인대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건 표현인데요. 상급 닌자의 칼부림 같았다. 아이고. 그런 표현을 쓴 걸 보면 의도적으로 다시는 저 텐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리를 못하도록 그렇게 찢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모르긴 몰라도 저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저 소행이 허주연 변호사님 야생곰이나 이런 야생동물의 소행이 아니라 엄연한 사람의 짓이라고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응징한 것이다. 그 뭐예요, 알박기 텐트는? 이 알박기 텐트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나 수도시설 같은 게 좋거나 아니면은 가깝거나 풍경이 좋은 명당 자리가 있잖아요. 네. 야외 캠핑장이나 아하, 하천변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자리를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텐트를 설치해 놓고 한참 비워놨다가 주말이나 몇 주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그 자리를 미리 차지하는 그런 행위를 알박기 텐트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게 캠핑하러 온 평범한 이 캠핑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진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 좋은 자리 다 누가 차지했고. 그렇죠. 안에 사람이 없는데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범죄 위험도 있을 수 있어요. 밤에 이렇게 비워놓은 채로 오래 있다 보면은 그러네요, 맞아요. 굉장히 좀 외관적으로도 좋지 않고 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불만이고 이 평범한 캠핑족들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져왔던 그런 사례거든요. 근데 이게 근절이 참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째 굉장히 되풀이되는 사회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게 뭐 단속 규정이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장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규율하는 법들이 다 있고 뭐 적게는 과태료부터 많게는 뭐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점용허가 없이 이렇게 계속 해놓으면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행정기관에서 미리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거 철거하세요라고 하고 철거를 안 하면 네. 시간이 지나면 강제 집행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아하. 그런 권한도 법에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행정청이 이게 사유재산인데다가 네. 뭐 철거하세요 해놓고 개구장 붙이고 시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싹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나중에 철거하러 가보면 없는데 그러고 나서 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잡초처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이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즉시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 단속의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그림만 봤을, 영상만 봤을 때는 누가 그냥 저렇게 섬뜩한 행위를 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만 봤는데 한꺼풀 벗겨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른바 고질병, 캠핑장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알박기 텐트 문제까지 엮여 있다는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좋은 데는 4개월 5개씩 쳐놔 보니까 우리 뭐 하루세 이틀을 저희 왔다 가는 사람들은 늘 칠 자리가 없어요. 보기도 흉하고. 철거 캠페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도 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 텐트를 갖다가 강제로 철거하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 강제로 철거하는 집행권도 없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속수무책이다. 뭔가 그런 느낌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명규 원장님 얘기를 이제 저간의 사정을 듣고 보니까 지금 저 행위를 한 사람, 물론 캠핑장 곳곳에 CCTV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또 개인의 사생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일종의 이거는 알박기 텐트를 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보복 심리예요? 뭡니까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경찰께서 이제 조사를 하시겠지만 네. 조사를 하다가 보면은 알박기 텐트 소유자들과 굉장히 갈등이 있다든가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 이제 발견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제 저 행위에 있어서 제가 가장 걱정이 됐었던 점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다 보면은
아무데도 사람이 없을 거야라고 해서 뭔가 했는데 화재가 나거나 그래서 사망하는 수가 있잖아요. 저기에 아무도 없을 거야라고 전제하고 누군가 저기에서 이제 행위를 했는데 저 안에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아마 칼부림이 나는 커다란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아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좀 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무료를 어쩌면 유료를 전환하더라도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이것도 좀 갈려요. 와, 긍정적과 부정적이 있는데 긍정적 반응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 행위를 보고 지금 저렇게 텐트를 다 그어놓은 걸 보고 속 시원하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알박기는 근절돼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주신 분도 계시는가 반면에 부정적 반응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가 심하다. 재물 손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이렇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말씀처럼 이거는요. 지자체가 나서야겠어요. 이거는 그냥 캠핑장 자체 관리 감독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더 큰 불상사 벌어지기 전에 이건 지자체가 좀 나서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캄보디아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한국인 여성 BJ 이 사건 여러분 지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드렸죠. 사망 관련 둘러싸고 의문점이 참 많다 했는데 30대 여성이 그 해당 여성이 입고 있던 옷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6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인근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여성, 한국인 30대 여성으로 유명한 BJ로서 팔로워만 25만 명 정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현재 언론에 공개된 시신 발견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검은 반팔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저 여성을 싸고 있던 붉은 천, 바닥에 있는 저 붉은색 붉은 천이 시신을 둘러싸고 세상에. 있던 천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 현지 언론은 이 여성의 생전 마지막 CCTV 영상 속에서도 저 검은 반팔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그러면은 그 영상이 찍힌 직후에 만났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저런 살해를 당한 게 아니라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초기에 캄보디아 현지 경찰 당국은 한 중국인 부부,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를 긴급 체포했는데 그리고 지금 기소를 했어요. 당시 혐의가 허점에서 어떤 혐의였습니까? 일단 체포 당시 혐의는 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였어요. 그런데 이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어떤 혐의를 적시했냐면요.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를 적시했다는 것이 알려져서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저 사람들이에요? 저 중국인 부부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네, 저 사람들이 이제 의사는 아니고 병원을 소유한 사람들로 지금 그래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현지법에 따르면 중국인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면 종신형에 처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수정 교수님, 애초에는 시신 유기 혐의였다가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혐의를 바꿀 만한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난 흔적들이 있는데 네. 지금 시신이 훼손이 됐는데 문제는 그 훼손이 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구타 흔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 구타 흔적의 그 유래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건데, 뭐 폭스뉴스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바는 목뼈가 부러지고 몸에 멍이 든 상태로 발견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목뼈가 부러지는 과정이 사실은 사망한 이후에 시신을 옮기다가 남은 이제 그 흔적인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수사로 밝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은요. 혹시 이수정 교수님이 보실 때는 보세요. 앞서 지금 많은 국내 언론 오죽하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여성이 사망한 이 사건을 두고
미국 폭스뉴스까지도 지금 뭔가 의문점이 있다. 이 사건의 사망 과정에 의문점, 미스터리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수정 교수님 보실 때는 이 여성이, 해당 여성이 혹시 사망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 가능성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그쪽 검찰이 그런 이제 의심을 가지고 기소를 한 상태인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몸에 멍이 든 상태인데 그게 지금 죄명으로 보면 고문살해 혐의를 지금 적용을 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몸에 있는 멍이 고문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목뼈가 부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지금 저게 고문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흔적이 남은 건지 아니면 사망한 이후에 시신을 옮기다가 이제 그와 같은 뭐 어떤 훼손 부분이 발생한 건지 그런 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부검을 좀 하자 이런 의견으로 보입니다. 저 상황이요. 고문 보세요. 고문이 있다는 것은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냥 추정이지만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거지만 숨질 때까지 정말로 심하게 구타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최명기 원장님 보세요. 근본적인 궁금증이에요. 저곳은 이 30대 해당 여성이 여행을 간 곳이에요. 캄보디아로. 그런데 캄보디아에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문 이거 요즘 인터넷 검색해보면 찾아갈 수도 있을 건데 왜 저곳을 갔을까? 애초에 저 병원을 왜 찾아가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거는 저들의 저 여성의 사망과 관계된 이들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아하. 저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몸이 아파서 왔고 수액과 혈청 주사를 맞은 후에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는데 이게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수액과 혈청 주사를 갖다 그 필요할 정도면은 응급실에 실려갈 상황이지 저렇게 걸어도 외진 병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수액만 얘기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혈청 주사라고 하는 건 요새 흔히 쓰이는 치료법이 될 수가 없어요. 아하. 혈청 주사는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왔었을 때 아무런 치료법이 없었을 때 코로나 항체를 가진 사람이 혈청을 주사하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나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현재 의료에서 혈청 주사가 많이 쓰이는 이유는 뱀에 물렸을 때 그 독소를 갖다 중화시키기 위한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주변 인물한테 이제 실제로 우리 이 여성이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를 갖다 확인해야 되고 아하. 행적을 알아야지 저분들의 말만 갖고서는 맞아요. 전혀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 경찰 당국은 한국에서 파견된 우리 경찰 당국과 공조수사를 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데 최재명 교수님 예. 이 대목에서 드는 생각은 물론 캄보디아 경찰 당국, 수사 당국이 그런 걸 하고 있겠습니다만 해당 그 피해 여성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포렌식을 해봐야 될 것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게 저 병원을 찾은 게 우연이 아니라 혹시 그 전에도 이 여성이 저 병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와 뭔가 일면식이 있어서 서로 방문하겠다고 연락을 취했는지 등등등 뭔가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런 개연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병원이 예를 들면 많이 알려지고 뭐 대학병원처럼 대규모 병원이 아니에요. 1차 병원이라는 거예요. 규모가 적고. 쉽게 말하면 동네 병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병원을 일부러 찾아간다? 그건 아하.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아하. 만약 저희가 한인 병원이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네. 특히 아픈 사람은요. 자기 병명을 제대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의사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최소한 통역을 데려가든지 맞아요. 아니면 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니까. 당연하죠. 아하. 근데 지금 보면 중국인이 운영하는 데고 그것도 1차 병원이고 그리고 이 가이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취재하는 기자의 가이드도 네. 저 병원은 잘 알려지지도 않아서 일반인이 잘 가기가 어려운 병원이다. 아하. 중국인들은 갈 수 있겠죠. 좀 더 네. 편하게 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러나 한국 사람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 그것도 1차 병원이고 규모가 적은 병원을 찾아갔다? 네. 그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아하. 그래서 저는 네. 아까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이미 사전에 알지 않고 관계가 없었다면 저 병원을 굳이 찾아갈 이유가 현재 상식적 상황을 보면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허주연 변호사님.
캄보디아에 홀로 여행 간 게 아니라면 지인과 같이 가고 그리고 저 병원을 찾은 게 지난 4일이었는데 그때도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지인한테 얘기를 했다면서 그럼 지인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될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네. 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간다면서 나갔고 그런 줄 알았다라고만 하고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아하.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전해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보통 같이 여행을 가서 친구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따라가거나 갔다가 연락이 안 되면 이틀 동안 지금 연락이 안 되다가 지금 시신으로 발견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종 신고를 하거나 뭐 가족들한테 연락하거나 이런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포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인분이 도대체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혹시나 이 지인분도 뭔가 범죄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근거 없이 무턱대고 이 지인분을 의심하는 것도 자제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인분은 오해를 피하려면 지금 이 대목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가감 없이 현지 경찰에 털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피해 여성의 죽음 억울함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요, 이수영 교수, 이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두 사람의 범인이 이게 진범인지 여부를 일단은 지금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하는 의견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결국은 이 사람들은 병원에 있었던 사람이고 네. 혈청 주사의 필요성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혈청 주사는 일반적으로 독성 물질이 몸에 주입이 돼야 혈청 주사를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와 같은 과정이 어떤 경위로 일어나는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부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하.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유족 측에서는 이제 타지에서 사망한 이 이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좀 이 남의 손을 통해 가지고 부검을 하기는 좀 이 뭔가 꺼려지는 이런 수 면이 있어요. 네. 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유족 측은 지금 부검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이건 사실 부검이 꼭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아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내에서 일어난 이런 끔찍한 사건 같으면 우리의 매뉴얼이라는 게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해당 병원에 며칠 전부터 CCTV를 다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왜냐하면 이수영 교수님 정말 중요한 점을 짚으신 것 같은 게 이 중국인 부부만 그 뒤에 어떤 거대한 조직이 범죄 조직이 있을 개연성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찰 당국과 공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 앞으로 캐내 주시기를 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 요즘은요. 막 8월에만 휴가 가는 게 아니라 이런 휴가 가시는 분도 많으신데 휴가철 피서지에서 이런 모습 보신다면 대박 사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피서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동물들도 굉장히 덥잖아요. 미국의 한 해변으로 누가 피서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러 떠나보시겠습니다. 아하, 누굴까요? 네, 해변에서 피서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오, 저게 뭐죠? 네 발로 물속을 뛰어다니는데요. 뭐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그러니까 폴짝폴짝 뛰는 게 뭐지? 이게 탈출하는 건가? 강아지 같기도 하고요. 물 밖으로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개 같기도 하고 수달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아인가 싶기도 한데요. 너무 시원하게 저렇게 헤엄치면서 저렇게 바다를 노니는 모습인데 네. 저게 자세히 보면요. 야생 흑곰이에요. 아기 곰이에요? 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곰이 수영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 봤다고 말해야겠죠? 네. 네. 최진봉 교수님, 어떠셨어요? 미국에서 많이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아니, 저는 곰을 캐나다에 여행을 갔을 때 어머.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차 밖에 있는 곰을 직접 본 적은 오싹하셨겠네요? 있는데 오싹했죠. 근데 뭐 어머. 그렇게 큰 곰이 아니어서 아하. 밖에 나가면 위험하고 그렇죠. 근데 창문 밖으로 봤는데 지금 저렇게 물에서 수영하는 건 처음 봤어요. 와. 저는 처음 봤는데 네. 사람들도 그랬대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그냥 영상으로 봐도 꼭 반려견 같잖아요. 네. 헤엄치는 모습도 보면 거의 반려견과 비슷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 제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곰인지 전혀 몰랐고 어머. 그냥 옆에 누군가 데려온 반려견이 수영을 하고 있거나 어머. 생각해서 그냥 아무 경계 없이 지금 보면 아무도 경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옆에 뭐,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지나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곰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수영 교수님, 그나마 덩치가 좀 작은 곰이어서 그랬나요?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무슨 혼비백산하지가 않아요, 지금. 네, 뭐 아기 곰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다들 너무 기분 좋게, 그리고 이제 곰의 몸놀림을 보면 굉장히 즐거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휴가철에 곰도 휴가를 왔나 보다 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아주 그 시간을 즐겼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 그 물놀이를 하고 이 곰은 어디로 갔느냐,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플로리다의 야생동물보호위원회는 얘가 어디서 왔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놀랄 노자는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 장면도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예, 지금 보시는 장면, 작은 체구의 해달이 날아오르더니 슛! 공을 집어넣습니다. 아하. 다시 볼까요? 역시 이거 한 번 더 봤군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돌다가 슛을 집어넣는 장면이 나올 텐데 그런 모습 지금 보면 이 장면입니다. 와하. 보셨죠? 야, 능숙하게 덩크슛을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사육사의 패스도 주고받고 물속에 제주도 부리고 훈련을 잘 받으면 보상으로 신선한 해산물이 주어진다는데 주노라고 이름을 가진 이 해달 강백호가 와도 놀랄 것 같습니다. 준호! 김명준호 할 때 그는 준호인가 봐요. 어쨌든 반복된 훈련을 참 멋지게 해낸 해달한테 좀 박수를 보내야 되겠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